안녕하세요. 독일 PM지수 도우미 유진 아빠입니다. 지난번엔 파워 칵테일을 달아보았는데 오늘은 액티바이즈 제품과 비타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액티바이즈라는 제품을 한번 볼까요? 액티바이즈라는 말 자체는 활성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신체 활성화를 촉진하는 제품이고요. PM 오토십 제품과 함께 흔히 말하는 3종 세트에 들어가는 제품으로 먹으면 즉각적으로 좀 신체가 따뜻해지면서 기운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PM 제품 중에 그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복용법과 성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섭취하나? 액티바이저는 기본적으로 제품 안에 전용 스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스푼으로 1에 1스푼을 물 40ml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다만 이건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말하는 정석적 복용법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1에 3스푼 정도, 물 120ml 정도에 타서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언제 먹나? 복용 시기는 하루 3번 추천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시기에 그다지 구애받지 않고 수시 때때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파워 칵테일이랑 같이 한번 먹고 오전 11시, 오후 2, 3시쯤 이렇게 먹고요. 또 식사 후에도 계속 종종종 먹습니다. 오후 5시 이후에는 별로 드시는 걸 추천하지 않는데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수면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나 성분 한번 볼까요? 주 성분은 일단 비타민 B 복합체 8종하고 비타민 C, 과란화 추출물, 카페인이죠. 천연향료, 혼합제제, 스테비아 등이 들어있습니다. 액티바이즈 하면 꼭 짚고 가는 내용들이 있는데 플러시 효과라고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과란화 카페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이 중에서 플러시 효과와 카페인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비타민 B 쪽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기회가 되면 비타민 C도 다루긴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아마도 항산화와 관련해서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알아보기 하겠습니다. VITAMIN 비타민이고요.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성에는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포함되고 나머지가 모두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성질과 기능에 따라서 알파벳 기호를 붙이고요. 정확하게 비타민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량이 필요량에 미치지 않아서 섭취가 필요한 영양소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단어 자체는 생명을 뜻하는 의미인 바이탈과 질소 아미노기를 뜻하는 아민의 합성어로서 생화학자 카즈미르 푼쿠라는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여기서 아민은 끝에 이가 붙어 있죠. 근데 이 질소 아미노기가 들어가는 아민이 들어가는 거는 비타민 B 복합체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를 빼고 VITAMIN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이타민이라고도 하는데 비타민은 독일식 표현이고 바이타민은 영어식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어 자체에 생명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생명 활동에 얼마나 중요한 영양소인지는 뭐 더 이상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액티바이즈에 들어있는 그 비타민 B 복합체, 비타민 B군이라고도 하는데 B군이라는 말은 뭐 일본식 표현이라고 해서 일단 저는 비타민 B 복합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수용성 비타민 B는 주로 체내에서 세포의 물질 대사의 역할을 돕는 조효소의 역할을 합니다. 다른 비타민들은 그냥 비타민 A, B, C 이렇게 부르는데 이상의 비타민 B만 이제 군 또는 뭐 복합체 이런 면을 쓰고요. 처음에는 비타민 B도 하나의 물질로 알려졌다가 여러 개의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대사에 관여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수용성 조효소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비복합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타민 B 복합체 주요 기능이 있는데요. 첫째가 물질 대사 기능의 증진 및 보조, 두 번째가 피부 및 근육 조직 유지, 셋째 면역 및 신경작용 증진, 네 번째가 혈구 및 세포의 성장입니다. 이 정도면 신체 활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액티브 Ig에는 이 비타민 8종, B8종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죠. 각각 명칭들이 뭐 1부터 숫자로 정해져 있는데 특정 비타민 B는 숫자 표기 없이 명칭으로만 부르기도 하죠. 비오틴, 뭐 나이아신, 엽산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각각 그 비타민 B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비타민 B1, 티아민입니다. 주요 효능은 체내 에너지 대사 및 핵산 합성에 필요한 조효소로 활용됩니다. 정확히는 TPP라고 하는 조효소를 만드는데 쓰이는데요. 이 TPP라는 물질은 신경작용 조절, 식욕 증진, 당질 대사, 소화액 분비, 촉진 등의 기능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수용성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티아민도 마찬가지고요. 예전 학교에서는 비타민 V가 부족하면 뭐 각기병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티아민이 부족하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티아민이 부족하면 만성피로, 식욕부진, 각기병,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 뭐 이 증후군은 알코올 중독처럼 몸이 덜덜덜 떨리고 기억이 뭐 사라지는 그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순수하게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의 원인은 비타민 B1이 티아민 부족으로 생긴다고 하네요. 돼지고기나 콩, 견과류, 파인애플 등에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리보플라빈, 비타민 B2입니다. 체내 전자전달계 및 에너지 대사의 조효소로 사용됩니다. 특이하게 노란색을 띱니다. 뭐 단어 자체도 당의 하나인 리보스와 노란색을 뜻하는 플라부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라고 하네요. 비타민 뭐 영양소를 드시면 소변 같은 거 보면 이제 노란색으로 유난히 진하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리보플라빈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화학적 전자전달계에 쓰이는 필수 조효소인 플라빈 모노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것의 전구체로 쓰이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리보플라빈이 부족하면 구각염, 부수염, 지루성 피부염, 피로감, 빈혈 등이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정상적인 식사를 한다면 결핍이 일어날 일은 뭐 거의 없을 정도로 섭취가 용이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비타민 B3, 나이아신입니다. 나이아신으로 그냥 불리기도 하고 니아신, 니코틴산 등으로 불리죠. 드물게도 체내에서 합성, 이 내용은 아미노산의 한 형태인 트립토판에 의해서 합성이 되는 물질이기도 하고요. 주 역할은 에너지 대사에 산화 및 환원 반응에 관여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을 돕고 피부의 수분 유지, 혈관 확장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지방산 이송을 억제해 고지혈 증상에 유효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그 지방산이 간으로 이제 이동할 때 그 이동 자체를 좀 막는 역할을 해서 지방 생성에 좀 방어적 입장을 취하게 돼서요. 그 고지혈 증상에 유효하다고 하네요. 이 나이아신 때문에 그 액티바이즈 섭취하게 되면 나오는 플러시 효과에 대해서 뭐 얘기들이 많죠. 이거는 이제 반응이 좀 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반응이 나온다 안 나온다가 따라서 뭐 어쩌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부족하면 피부염, 구토, 설사, 위점막, 염증, 피로, 우울증 등에 걸릴 수 있고요. 대부분은 육류, 어류 및 그 효모나 콩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죠. 비타민 B5, 판토텐산입니다. 판토텐산 같은 경우는 지방산과 스테로이드 합성의 필수적 물질이기도 하고 지질을 분해해서 유분기 있는 피부를 방지해서 피부와 머릿결에 도움을 줍니다. 판토텐산을 통해 합성되는 코엔자임 A라는 이제 보조 요소는 지방산 생성과 구연산 회로에 관여한다고 하고요. 부족하게 되면은 성장이 뭐 멈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체중 감소하고 피부염, 부신 피질 기능, 갑상선 쪽이죠. 요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요. 효모나 간장, 계란, 표고버섯, 고추, 녹차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B6, 피리독신입니다. 비타민 B6는 피리독살, 피리독사민, 피리독신을 엮어서 이 세 가지 물질을 엮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아미노산 대사의 주요 조효소로서 생체 면역계, 호흡기 대사 과정에 관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뭐 그쪽에서 광범위하게 요구되는 물질이라서 굉장히 많은 곳에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식물성 식품에 풍부해서 결핍은 좀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이긴 한데
만약 부족하게 되면은 피부염 및 신체 장기, 동맥경화 등의 결핍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체 활동에 두루 관여를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큰일이긴 한데 대부분의 식물성 식품에 함유되어 있어서 부족할 염려가 적은 물질이기도 하죠. 비타민 B7, 비오틴입니다. 바이오틴, 비오틴, 코엔자임 R이라고도 불리는 비타민 B7은 포도당과 지방산의 합성과 아미노산 대사에 관여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몸에서 뭔가 에너지를 생기는 데 있어서 비타민 B7이 없으면 잘 에너지로서 전환이 안 돼서 몸이 좀 비정상적으로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어, 모발, 당뇨, 손발톱 생성 등에 도움을 준다고 하죠. 정확히 작용 기전은 지방, 단백질, 핵산대사에 핵심적으로 기능하는 조효소이고 특히나 당대사에 관여하는 물질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사 과정에서 탄소를 하나씩 더하게 되는 화학 반응의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부족하게 되면은 피부염, 신체 피로, 탈모, 손발톱 갈라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다른 비타민도 그렇지만 비오틴의 경우는 그 적용되는 범위가 좀 유난히 넓어 보이기도 하고요. 연어나 돼지고기, 양송이버섯, 감자 등에 풍부합니다. 비타민 B9, 엽산은 풀산, 잎산 등으로도 불리고 임산부들의 필수 영양소로 알려져 있죠. 주로 비타민 B12와 결합해서 적혈구, 아미노산, 핵산 합성 등에 관여하는 조효소인데요. 태아의 신체 발달에 관여합니다. 태아 생성의 뇌와 척수의 형성에 관여를 하는 비타민입니다. 부족하면 영양결핍이나 혈소판 감소, 구내염, 그 다음에 임산부 같은 경우는 기형아 출산 확률이 올라가죠. 뇌와 척수 형성에 관여한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기형아가 심하면 문외아가 나올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하죠. 엽산이란 말, 그 뭐 엽록소, 엽록소라고 하는 말처럼 그 엽이라는 말 안에 포함된 것처럼 그 시금치, 브로콜리 등의 녹색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B12 코발라민입니다. 특이하게 코발트라고 하는 중금속이 포함된 비타민입니다. DNA 합성과 아미노산 및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조효소인데 중금속이 인체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대표적 예입니다. 이게 엽산하고 같이 좀 작용을 많이 하게 돼서요. 근데 엽산이 코발라민 흡수를 좀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엽산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은 코발라민 결핍이 올 우려도 있다고 하네요. 부족하면은 빈혈이나 위장관 장애, 피로감, 설사, 신경과민 등의 뭐 결핍 증상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토피 피부면은 또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양소가 그 코발라민은 좀 특이하게 채소로는 거의 얻을 수가 없어요. 대신 육류를 통해서 주로 섭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뭐 식물 자체 섭취는 어려운데 된장이나 청국장처럼 이렇게 발효되는 식품, 된장, 청국장, 낫또 이런 발효식품에서는 또 그 변형이 돼서 코발라민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해조류 중에서 김, 매생이, 파래 종류는 코발라민이 섭취가 가능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B1, 2, 3 하는데 4는 또 없어요. 그리고 B8도 없고 B10도 없습니다. 중간중간 결번이 있어요. 중간중간 비어있는 것들은 비타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체내에서 합성이 되는 거라던가 다른 비타민의 한 형태였다던가 하는 이유로 결번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비타민 B4는 예전엔 아데닌이라는 물질이 비타민 4였다가 또는 카르니틴이라는 물질, 콜린 등에 부여되었다가 이 물질들은 다 체내 합성이 되니까 결번이 됐습니다. 비타민 B8, 아데닌산, 이노시톨 등에 부여됐다 결번도 마찬가지 이유고요. B10이었던 파라아미노벤조산, B13인 오로트산 같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B11은 알고 보니 엽산의 다른 형태였다 해서 엽산으로 통합됐고요. BF, BT, B20 등은 카르니틴의 한 종류 영양소라고 하네요. 근데 특이하게 B17, B17로 주장되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물질은 오히려 비타민 같은 게 아니라 독극물이라고 하네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 비타민 B 복합체를 한 번에 쉽게 섭취하게 해주는 액티바이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피를 그때그때마다 이제 혈행을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몸에 다양한 반응을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플러시 효과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성도 있고요. 잠재하고 있는 염증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과라나 기반의 카페인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카페인 자체는 몸에 이로운 성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요. 보시면 이제 그 액티바이저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결합 카페인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중독성은 낮고 효과는 오래가는 그런 카페인이라고 합니다. 나의 신 덕분인지 몰라도 혈관 청소와 같은 혈행에 의한 효과 그리고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NTC 공법 기반의 제품이기 때문에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는 제품이 액티바이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액티바이저 관련해서 카페인과 염증 관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